말이 씨가 된다는 어른들 말씀. 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결혼을 통째로 앗아갔는지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제 삶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준호입니다. 38. 오랜 연애 끝에 드디어 서윤이네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호텔 뷔페의 조용한 룸, 은은한 조명이 도자기에 반사되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공기를 채웁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옅은 화장을 하셨고 아버지는 유난히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마치 평생을 노동으로 살아온 당신의 거친 손을 숨기려는 듯 테이블 밑으로 손을 모으고 계셨지요. 서윤이네 부모님은 누가 봐도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깔끔하고 값비싼 양복과 한복, 그리고 그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기준이라는 벽. 특히 서윤의 아버님, 저를 응대하는 눈빛에는 따뜻함보다는 검증의 색이 더 짙었습니다. 마치 제가 흠없는 상품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준호 씨. 자네 부모님은 참 인상이 좋으시구먼. 자네도 성실하게 잘 자란 것 같고. 서윤이가 눈썰미는 있어. 서윤의 어머님이 웃으며 건넨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 인상이 좋으시구먼이라는 말 뒤에는 왠지 모를 평가의 잣대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서윤이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서윤이의 그 침묵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이 만남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별의 예고일까요? 자괴함에 담긴 수저를 들고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훈훈해야 할 만남은 왠지 모르게 서로의 경제력과 배경을 재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서윤의 아버님은 제 직장과 미래 계획을 매우 집요하게 물으셨습니다. 준호 씨, 직장은? 아, 그곳이라면 안정적이겠군.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서윤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자랐어. 결혼해서도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지. 그 말의 초점은 서윤의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긴장하셨지만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준호는 누구보다 성실한 아이입니다. 결혼하면 아이들끼리 힘 합쳐서 살아가야지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마련해 주려고 가진 것 탈탈 털어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준비한 전세 자금은 당신들이 평생 모으신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있는 절실함과 사랑을 서윤이네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 곧바로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아, 전세. 전세도 좋지요. 요즘은 집값이 워낙 비싸니. 그런데 서윤이 말로는 저희는 서윤이에게 강남 쪽에 신혼집을 해 줄 생각입니다. 물론 서윤이 이름으로요. 준호 씨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으신가 했더니 역시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시려고 무리하신 것 같아 염려가 되는군요. 그 말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준비한 전세와 자신들이 준비한 강남 아파트의 명확한 선 긋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희 부모님의 성실한 삶 전체가 그 자리에서 평가절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평가의 대상이 될 때 아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윤의 아버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준호 씨, 자네가 서윤이를 아끼는 마음은 알겠으나 결혼은 현실이야.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양가 부모님께 드는 지출도 무시 못하지. 그러니 혹시 자네 부모님께서는 은퇴 후 생활을 따로 준비해 두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 그 질문은 너무나 사적이면서도 잔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노후 준비, 저희 집 형편에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준호가 신경 쓸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말수는 적어도 신념이 분명하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어머님은 서윤이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그래도 결혼할 때 기준은 있어야지.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거 싫다. 알지. 서윤이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숙인 채 밤만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서윤이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기준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없는 시선 회피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를 존중한다면 하다못해 부모님께 잠시 숨을 고르자는 눈짓이라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대답이 됩니다. 서윤의 침묵이 준호에게 의미하는 것은? 어색한 만남은 겨우 끝이 났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웃으시며 아이고, 뷔페 음식은 참 맛이 없더라라고 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한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으시더니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 내가 제일 잘 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그 사람들의 기준일 뿐이다. 남의 기준에 내 삶을 끼워 맞추려 하지 마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라. 아버지는 운전석에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윤이의 기준, 서윤이네 부모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써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위로일까요? 아니면 아들을 향한 깊은 깨달음일까요? 그날 밤 서윤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힘들었지. 우리 부모님 원래 그러셔. 하지만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서윤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맞아. 결혼하면 우리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시작해야 해? 우리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면 되잖아. 응. 그 순간 제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부모님이 깔아준 편안한 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에는 그녀의 기준이 항상 우선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아,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삶의 기준을, 내 부모님의 존엄을 그들의 기준에 맞춰 깎아내리고 싶지 않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결혼을 내려놓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7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너진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제가 지키려 했던 제 삶의 가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제가 미뤄두었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배운 기술로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변변치 않은 시작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누구의 기준도 아닌 제 스스로의 기준과 속도로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결혼을 내려놓은 준호. 그가 선택한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준호는 서윤이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결국 사랑했던 연인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뒤에 찾아온 공허함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내려놓은 그 안정된 미래를 아쉬워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놓친 것에 대한 미련이 늘 남는 법이지요. 결혼을 내려놓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미련 없이 훌을 털어버린 줄 아셨겠지만 매일 밤 맥주 한 캔을 따면서 서윤이와 함께 계획했던 신혼집 인테리어 잡지를 뒤적이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내 기준으로 살아라. 아버지의 그 말은 큰 용기를 주었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 그 제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네 부모님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평가가 두려워 안정만을 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요.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기술 배우는 일을 해보려고요.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왠지 모를 짠함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뜻대로 해봐라. 아빠한테는 엄마가 잘 말씀드릴게. 어머니는 언제나 저희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리던 날, 일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준호가 회사를 그만뒀대요. 젊을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아버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라고 했지. 무책임하게 살라고는 안 했다. 준호야,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연애 실패에 대한 화풀이를 왜 내 삶에 하려고 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 같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직을 결심한 것이 단지 감정적인 회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아버지의 꾸짖음은 아픈 회초리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자극제일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저를 대하셨고 그 침묵은 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제 기준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공방에 기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망치질과 용접을 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때가 끼었고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대기업 사무실에서 깔끔하게 일하던 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제가 만든 작은 가구가 모양을 갖추어 갈 때마다 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땀으로 일궈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꿈을 쫓는 길은 고단하지만 왜 그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는 걸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작은 가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스승님은 제게 독립을 권유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전세금의 일부와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준호 목공방. 간판을 달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작았지만 이것은 온전히 저의 선택이었고 저의 노력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스스로 일어선 준호. 그의 공방에 첫 손님이 찾아올까요? 공방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서윤이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저와 헤어진 지 1년 만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집안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망치질을 멈췄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갔다면 저는 평생 그녀의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 애쓰다가 지쳐버렸을 테니까요. 서윤이는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인 안정에서 찾았고, 저는 제 가치를 스스로의 노동과 성실함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놓아준 후에야 찾아온 평온함. 이것이 진정한 이별의 의미일까요? 공방은 생각보다 잘 운영되었습니다. 대형 가구가 아닌 고객 맞춤형 소품과 테이블을 제작했는데 제 섬세한 기술과 감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부 고객들이 따뜻하고 정감 있는 디자인이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 문을 열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선반 좀 맞추고 싶은데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남성은 공방 안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자네, 목수 일한 지는 얼마나 됐나? 그가 물었습니다. 이제 막 1년 정도 되었어요. 독학은 아니고 스승님 밑에서 정식으로 배웠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여기 있는 걸 내 엄마한테서 들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니? 저는 깜짝 놀라 그 남성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업복 차림으로 작업복으로 얼룩진 제 공방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공방을 한참 더 둘러보셨습니다. 손때 묻은 작업대, 톱밥 냄새 가득한 공기, 그리고 제가 만든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가구들. 아버지는 제게 주문할 선반의 치수를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잘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힘으로 찾아 하는 모습 보니 되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대였다는 말씀은 수많은 칭찬이나 인정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회의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안정된 직장을 잃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가 제 기준을 잃을까봐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들의 진심을 확인한 아버지의 한마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는 선반 대신 작은 탁자를 하나 주문하셨습니다. 당신의 낡은 책상 옆에 두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아버지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견고하고 아름다운 느티나무 탁자를 만들어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기준과 신념이 담긴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처럼요.
저는 아버지께 드릴 탁자를 만들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서윤이네 부모님의 기준, 세상의 잣대들이 함께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존엄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당당하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주문하신 탁자는 제가 가진 모든 기술과 정성과 노력을 쏟아부은 작품이었습니다. 느티나무 특유의 단단함과 고운 무늬를 살려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완성했습니다. 특히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냈는데 이는 제가 겪었던 거친 모난 시간들을 다듬어 내려는 스스로의 의지 같기도 했습니다. 탁자를 완성하고 저는 아버지 댁으로 직접 배달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저를 맞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현장이 아닌 집에서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를 보니 왠지 모를 짠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땀 흘리며 사신 분의 훈장 같았습니다. 다 만들었구나. 애썼다. 아버지는 탁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만족감과 함께 아들이 이룬 성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처음으로 제 모든 걸 걸고 만든 탁자예요. 꼭 아버지 책상 옆에 두세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은 길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아버지는 제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준호야, 너 서윤이한테 미련은 없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련이 완전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에 대한 미련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7년 연애의 미련, 아들은 과연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미련보다는 아쉬움이 남죠, 아버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 만약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엄을 버리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 결혼했다면 저는 평생 제가 아닌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좋아요. 비록 가진 건 적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 이름이 걸린 공방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탁자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 내가 너한테 내 기준으로 살아라 했을 때 내가 서윤이와 헤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하지만 내가 그 선택을 통해 너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면 그걸로 되었다. 아버지는 제게 존엄과 선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 아들을 향한 그 말은 결혼 조언이 아닌 삶의 가르침이었을까요? 그 후로 아버지는 종종 공방에 들르셨습니다. 목공 기술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기도 하고 제 작업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방을 시작할 때 실망하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전축을 보관할 수 있는 맞춤형 수납장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취향과 이야기를 들으며 설계를 했고 그녀는 제가 서윤이에게 느꼈던 것과는 다른 편안함과 존중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는 그녀는 유행보다는 오래된 것들의 가치와 손으로 만든 물건의 따뜻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호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수납장을 제작하는 몇 주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나무를 다루는 섬세함과 정성에 대해 지수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제 직업을 안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대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편리한 것만 쫓는데 이렇게 자기 손으로 느리지만 단단한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지수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윤이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제 삶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조건이 아닌 진정한 존중이 사랑을 시작하게 할까요? 저는 지수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지수 씨,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번듯한 회사원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와 함께 이 느리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 갈래요?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네, 준호 씨. 저는 준호 씨가 만드는 가구처럼 저는 준호 씨의 마음이 가장 단단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의 삶을. 그 순간 저는 5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모든 아픔과 후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켜낸 제 기준이 마침내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보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결혼을 내려놓고 선택한 삶의 끝에서 준호는 과연 행복을 찾았을까요? 준호는 서윤과의 짧은 재회를 통해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매듭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지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신의 기준이라는 신념은 이제 준호의 사업 철학이자 그의 아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그가 이룬 평온한 삶의 깊은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준호의 공방이 번창하면서 그의 이름은 목공 분야에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구 제작자가 아니라 고객의 삶에 맞는 철학을 담은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공방은 서울 도심 근처의 넓고 쾌적한 건물로 확장되었고 그의 아들 찬이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톱밥 냄새를 맡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번창한 삶 속에서도 준호는 여전히 첫 마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준호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거래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대형 건축 회사의 고급 사무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차가운 유리와 철제 인테리어. 5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준호는 그의 작품에 대한 철학과 기술력을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그의 진정성에 깊이 감동하는 듯 했습니다. 준호 씨 작품에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장인 정신은 정말 귀하지요. 미팅이 끝나고 그는 접견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늘씬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성.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준호는 순간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윤이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에 성공한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요? 서윤이도 통화를 마치고 몸을 돌리다가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준호 씨. 서윤이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5년 전의 밝고 안정적인 모습 대신 왠지 모를 피곤함과 불안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건축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윤아. 준호는 애써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뭘 해? 아니, 당신. 공방한다고 하지 않았어. 잘 지냈어. 서윤이는 준호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 당당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삶이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근근히 사는 모습일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응, 잘 지냈어.
공방이 커져서 여기 대표님과 미팅이 있었어. 서윤이는? 서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남편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나도 같이 일을 시작했어. 나도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그녀의 말에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안정은 결국 부모가 깔아준 조건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것일까요? 서윤이 원했던 안정의 대가, 과연 그녀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윤이는 과거의 일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그때 우리 부모님 때문에 헤어진 거 후회 안 해? 만약 그때 내가 부모님 뜻을 꺾고 당신 편을 들었다면 혹시 우리 달라졌을까? 서윤이의 눈빛에는 진심으로 답을 원하는 듯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서윤아. 그때 내가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 했다면 나는 지금의 나를 만들지 못했을 거야.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그때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삶의 기준이 너무 달랐어. 너는 부모님의 기준 속에서 안정을 찾았고, 나는 내가 만든 기준 속에서 자존감을 찾았지. 지금의 내 아내와 아들은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준호는 지수와 아들 찬이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그가 쌓아 올린 확신과 평온함이었습니다. 준호의 확신에 찬 미소. 서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서윤이는 준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쉬움, 질투, 그리고 인정의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조건을 가졌지만 준호가 가진 평온은 얻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는 달랐지. 잘 지내, 준호 씨. 서윤이는 서둘러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와의 마주침은 짧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내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5년 전 놓친 인연과 5년 후 얻은 인연. 준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준호는 서윤이 사라진 복도를 뒤로하고 햇살이 쏟아지는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는 아내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팅 잘 됐어요? 우리 찬이 아빠 빨리 보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지수의 따뜻하고 소박한 미소가 준호의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씻어냈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들의 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단단하고 행복한 길임이 분명했습니다. 준호의 인생은 이제 황금빛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묵묵히 따르고 있고 아버지는 평생의 소명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이제 준호에게 남은 것은 그 모든 가르침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준호가 과거를 완전히 흘려보내고 현재의 평온함을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공방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 찬이에게 공방을 물려주고 자신은 오로지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고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삶은 안정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절정에서 준호가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이미 몇 해 전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고 아버지는 9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준호가 만들어 드린 느티나무 탁자 앞에서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준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서윤이와 헤어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그때 내가 내 기준으로 살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그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늘 마음에 걸렸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인 억센 손 대신 세월의 흔적과 함께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쥐어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아버지의 기준, 서윤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불안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아들의 삶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깊은 사랑. 아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준호의 아들 찬이는 이제 공방을 물려받아 젊은 감각으로 전통적인 목공 기술을 접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철학을 계승하여 화려함보다 실용성과 단단함을 중시하는 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준호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자기 기준이라는 말이 이제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저는 아빠의 공방을 단순한 가구 공방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찬이의 눈빛에는 서윤이가 추구했던 불안한 안정 대신 스스로 선택한 삶에서 오는 굳건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대가 이어가는 삶의 가치. 그 단단한 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준호는 아내 지수와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서윤이가 꿈꿨던 화려한 해외여행 대신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의 오래된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가끔 생각해요. 만약 준호 씨가 그때 서윤 씨와 결혼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준호 씨는 정말 행복했을까? 준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서윤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피곤하다는 말만 했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느라 나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당신이 내 삶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었어. 지수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포장 없이 오래된 나무처럼 깊은 향과 결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화려한 조건일까요? 아니면 깊은 공감일까요? 몇 년 후 준호는 아들 찬이에게 공방의 모든 운영을 맡기고 아버지가 기증하신 장학재단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재단의 젊은 기술자들에게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돈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 세속적인 안정을 얻지 못했지만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평온과 존중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자존감을 배웠고 그 자존감으로 아내를 얻었으며 다시 그 자존감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준호는 아버지를 모시고 공방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공방 문 앞에는 준호 목공방이라는 현판 아래 아들 찬이가 만든 찬이 목공방이라는 작은 나무 명패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3대가 이어온 땀과 신념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내가 나를 진정한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지만 슬픔보다는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완성하고 떠나셨습니다. 준호는 이제 아버지의 느티나무 탁자 앞에서 아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찬아, 내 삶의 기준은 오직 내 마음 속에 있단다. 너를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켜라.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값진 행복의 조건이란다. 준호의 삶은 남의 잣대가 아닌 스스로의 신념으로 만들어낸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목가구처럼 그렇게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준호의 삶이 독자님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